이명박 대통령 때 비리 사건을 들추면서 뭔가 정의의 사도처럼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김어준이가 인기를 얻었던 것이었지, 김어준이 말하는 그 자체가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즉, 그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 정서 속에 깔려있는 부정부패라든가 그 부정의에 대한 그 폭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용기를 칭송해 준 거지, 그냥 김어준이 하는 말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맹신하듯이 믿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방적인 정권 찬양적인 말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인기가 떨어진 겁니다. 그 옛날 때 좌파들이 그거 비난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난했던 거를 지금 자신네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10대에서 20대 젊은 층과 좌파 농객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뉴미디어 시장에 변화바람이 불고 있다. 김씨 같은 50에서 60대 중장년층, 특히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적극적 우파 성향 시민들과 유튜브가 그 바람의 중심이다. 어버이연합회원 등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들 9천여 명이 모인 한 소셜미디어 커뮤니티에는 매일 유튜브 영상 링크가 10에서 20건 올라온다. 모두 우파 농객들이 만든 인터넷 시사 방송이다. 이들은 우파 농객이 만든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적극 시청하고 기존 미디어 시장에서 소외된 우파 농객들은 이에 호응해 유튜브의 방송을 전개하는 순환 구조다. 한편 종편의 각종 시사 방송 패널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신혜식 대표가 대표적인 예다. 그는 2015년 유튜브에 신의 한 수를 만들었다. 그 후 1년간 구독자가 1만 명 수준의 답보 상태였지만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촛불 집회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지금은 19만 명으로 늘어났다. 지상파인 MBC 뉴스 유튜브 계정 구독자 약 17만 명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튜브에서 KBS, MBC, SBS도 뉴스 방송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때 보는 시청자 수가 얼마 안 돼요. 한 1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해요. 800명대입니다. 800명대 보통. 근데 사실 여기 좀 마저 읽고서 얘기할게요. 이는 2010에서 2011년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던 당시 팟캐스트가 등장하면서 좌파 농객 김어준이 진행한 나는 꼼수다가 인기를 얻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정기제 TV의 구독자가 약 23만 명으로 KBS 구독자 약 25만 명과 어깨를 겨룬다. 반대로 좌파 농객들은 유튜브에서 우파에게 밀리는 모양새다. 김어준 등이 주축이 된 딴지방송국이 좌파 성향의 유튜브 시사 방송 계정 중 규모가 가장 큰 편인데 구독자는 약 9만 명으로 우파 시민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가 운영하는 엄마방송국 구독자 약 7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등등등등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 방송은 아직 안 나오네. 쭉 보니까. 그래서 뭐 정규제 TV, 신의 한수, 그 다음에 엄마방송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 방송은 안 나와요. 근데 뭐 안 나오면 다행이지, 뭐 표적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구독자가 지금 5만 4천 명, 곧 5만 5천 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은 지금 이제 5,400명까지 들어옵니다. KBS가 25만 명이라 했나? 아까 27만 명? 25만 명이라 그랬죠? 25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KBS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해도요, 그러니까 1000명을 못 넘을 때가 부지기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KBS가 됐던 MBC가 됐던 SBS의 구독자가 허수라는 거예요. 등록만 해놓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방송 유튜브를 하면서 중요한 게 구독자 숫자도 중요하지만요, 실질적인 시청자 수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그 구독을 눌러놓고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콘텐츠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은 막 구독자가 막 30만, 40만이 돼도 실질적으로 방송할 때 그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한 달이 지나도 10,000명이 안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여기 보면 뭐 한 달 수입이 1000만 이상 하는데 고수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실질적인 구독입니다. 실질적인 조회수. 그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좌파 매체들이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밀릴까 하는 거예요. 저도 좌파 매체 요즘 많이 듣는데 요즘은 잘 안 듣게 됐어요. 왜냐? 얘네들이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말빨로 다 끝내요. 수다만 떨다 들어간다고, 말로만.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는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처럼 각종 통계나 자료를 근반으로 얘기하는 건 또 가짜뉴스라 얘기해. 이게 바로 엉뚱한 프레임이죠. 얘네들이 자신들의 가짜뉴스를 숨기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그 변희재 씨도 지금 방송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구속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JTBC 타블렛 PC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변희재 씨가 연구한 걸 보면요, 탁월해요. 정말 반론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JTBC가 진짜 거기에 엄청 휩쓸려 가지고 많이 방송을 하면서 막 바꾼 적도 많아요. 야, 저거 타블렛 PC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방송할 때 화면을 바꾼다던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타블렛 PC는요, 증언 자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JTBC 내부 내에서도 그 확보한 경위가 자기들끼리도 지문이 안 맞아요. 이런 여러 것들이 벌써 이미 저들이 조작한다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러한 뉴스를 비판한 사람을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공안정치고 독재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정의라든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은 민심이 따르겠냐는 거예요. 안 따른다니까요. 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정치판은요, 골수 30%의 그 우파 사람들과 또 골수 좌파의 30%가 있는 겁니다. 양쪽에 30%가 있고 중간에 약 40%의 그 왔다 갔다 하는 중도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시각은요, 특정한 그런 정책 성향을 띠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이슈를 그때그때 사안의 관점에서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문재인 정권, 그다음 문재인 정권이 지금 꽂아놓은 KBS, SBS, MBC, 이거 언노령 사람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뉴스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왜? 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우파 채널들이 가짜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뭐 이런 유튜브 방송이 기존 미디어에서 소외된 우파의 여론 배출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가짜 뉴스나 각종 혐오 발언 등이 여과 없이 유통된다는 우려도 있다. 욕을 얘기하는 건가? 근데 저는 욕을 빼면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정기재 TV에 출연한 패널들이 동성애 해방 운동은 공산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별다른 검증이나 여과 절차 없이 그대로 방송하는 게 대표적인 예의다. 왜 이게 왜 가짜 방송이에요? 나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미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좌파 운동 보면 이거 동성애자들이 다 그쪽 연결돼 있어요. 어? 난 그 동의 못해요. 게다가 유튜브의 모기업인 구글이 해외 기업이라 국내 방송국과 같은 방송 내용에 관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실질적으로 구글이 지금 탄압하는 건 우파 방송인데 적반하장이죠. 완전히. 이런 거짓말을 써놨단 말이에요. 또 고려대 사회학과 김문저 교수는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에서 우파의 목소리를 담는 콘텐츠가 늘어나는 건 담론 시장의 좌우균형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라며 규제나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파 매체들은 가짜뉴스의 위험이 항상 있는 만큼 우파 논객들 스스로 건전한 담론 형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무슨 개소리예요. 응?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있었던 각종 뉴욕 비어는 가짜뉴스 아니에요? 뭐 비아그라 먹고 집단 섹스를 했다는 등 뭐 온갖 소리가 다 나왔잖아요. 그거 검증됐어요 그러면? 지들은 검증돼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각종 그 매체의 그 기사들을 인용한다고요. 저도 지금 보세요. 제가 하는 방송 자체가 다 기사를 인용해서 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거기에 제 추론을 싣는 방식으로 간다고요. 즉 제가 말을 할 때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좌파들이 얘기하는 기존의 언론단체들이에요. 그런 언론단체들의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한다고. 심지어 해외 매체까지. 근데 이게 왜 가짜뉴스예요? 응?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세월호 문제에서부터 이런 것들은 다 진짜 뉴스로 가죠. 세월호 침몰 원인 중에 잠수함 충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리고 김어준이가 얘기했던 앵커로 걸어서 쓰러뜨렸다는 거 가짜뉴스죠. 왜 이런 거 고발 안 해? 응? 그런 건 명백한 그 허위 사실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 정권 흔들고 촛불 집회 갖고 탄핵했죠? 그랬으면 이건 명백한 이거는 반역죄예요. 예?
국가 전복죄라고 사형감이야. 어? 근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엉뚱한 데다 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동의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번 화면은 최근 문재인 정권이 계속 정치적으로 실정을 하니까 이 실정을 지금 만회하려고 옛날 모택동이 했던 거와 똑같이 문화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모택동이 뭐합니까? 공산주의 혁명 일으킬 때 중국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세우는데 막상 공산주의식 경제정책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안 좋아지니까 그 국내에서 모택통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반발 세력이 생기니까 그거를 홍위병을 만들어서 문화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똑같은 짓을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집권을 잡고 촛불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한 다음에 경제정책을 사회주의식으로 해봤는데 친북적인 정책도 하고 그 결과가 국내 경제 불황, 국제적 외교 그런 위신이 몰락, 그 다음에 각종 뭐 악재 뭐 등등 뭐 북한 문제에 있어서 뭐 원활하지 않은 관계 등등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치면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적폐청산 강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판 문화혁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짓들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비디오는 바로 이번에 4강에서 우리랑 붙었던 베트남 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항서 우리 한국인 감독이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축구 감독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 박항서 감독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베트남은요 우리나라가 2차 그 냉전 시대 때 한국군을 파병해서 전쟁했던 지역이에요. 우파식 관점으로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간 거고 좌파적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미 제국주의자의 부역자가 돼서 그 베트남 인민들을 핍박한 사건입니다. 뭐 사과는 어느 쪽으로 가지는 상관없어요. 좌파의 관점을 보든 우파의 관점을 보든 어쨌든 역사적 사실은 뭡니까? 한국군이 가서 베트남 사람을 죽였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는 베트남 내부에서도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악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의 베트남이 과연 한국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답니다.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비디오를 잠깐 보고 한번 얘기를 하죠. 제가 이거를 중간중간 이렇게 패스하면서 갈게요. 쭉 보진 않고. 그를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린 그저 당신과 함께하고 싶을 뿐이다. 지금 우리는 이보다 행복할 수 없다. 누군가의 영웅이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베트남은 요즘 이 사람 때문에 뜨겁습니다. 국민 영웅, 마법사, 기적. 최고의 수식어도 부족한 이 사람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처음으로 8강 진출을 넘어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는 주인공입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이방인, 바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입니다.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라주 위바와 묵티 스타디움.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베트남 축구 팬들의 환호와 함성이 경기장을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D조 3차전. 파키스탄과 네팔을 연파하고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베트남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일본을 1대0으로 격파한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3세 이하 경기나 A매치에서 일본을 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경기 6득점 무실점의 놀라운 기록. 그 중심에는 박항서 감독이 있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11일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의 10번째 외국인 감독이 된 그는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이름 없는 한국인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 베트남의 축구계나 국민들은 처음에 좀 반신반의했어요. 사실 유럽에 아주 저명한 축구 감독을 모시기를 원했었는데 왜 하필 아시아냐, 또 왜 한국계 감독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 불만들이 많았죠.
베트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예선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피파 랭킹 102위. 강인함 이런 것들이 이제 베트남인들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의 그런 강인.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직접 보십시오. 제가 밑에 링크 주소 했었죠. 그 SBS에서 만든 보이스라는 데 가면 나와요. 제목이 쌀국수는 이제 그만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제목의 그건데 한번 쭉 보십시오.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우리한테 침략을 당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영화를,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 때 참전해서 베트남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호의적이고 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놀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그 고마웠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하냐면은 그 만약에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가 그 6.25 전쟁 때 베트남 전쟁 때 참전했던 것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베트남에 사업을 하러 갔을 때라던가 그다음 이런 박항서 감독 같은 사람들이 그 베트남에 가가고 축구 감독을 하고 했을 때 얘네들이 만약에 반한 감정을 다 가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나라의 좌파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었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 한국에 대해서 개새끼하고 욕했을 겁니다. 한국 애들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에 이런 과거 일이고 지금부터 잘해봅시다 하고 오히려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꼭 직접적인 침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동맹국으로서 침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해를 한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고마우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했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투자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투자하고 베트남에 가서 심지어 이민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한국하고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있어요. 더구나 이번 박항서 감독 때문에 앞으로 그 한국하고 베트남의 관계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빨갱이에요. 즉 베트남의 정권은 베트남 사람들 시각에서는 우파겠지만 우리나라의 우파 사람들 시각에서 베트남 정권은 좌파 정권이에요. 근데 그런 베트남의 좌파 빨갱이 정권들조차도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즉 뭐냐, 지금 우리가 한국하고 싸워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다예요. 앞으로 잘하면 된다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쿨하게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안해갖고 더 많은 걸 해주려고 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도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게 한일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었죠. 우리를 지배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앙심을 품고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끊임없이 반일 운동을 한다고요. 그래갖고 우리에게 좋을 게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으로 잘 해결했고 지금 베트남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다 이러한 그 베트남 사람들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 애들 보고 개새끼들 막 일어나요? 제국주의자 물러나라 이런 말 하냐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요.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건 그르건 떠나서 각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 큰 차원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치를 취한다는 거는 간단해요. 부국강병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부국강병을 이루려 하는 것이고 그 자기네들이 다시는 그렇게 강대국사에 껴갖고 희생이 당하는 그런 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소위 진보라고 얘기하는 진보, 프로그레시브 아닙니까? 진보라고 얘기하는 좌파들이 이 사고방식은 1945년 8월 15일에 멈춰 있어요. 얘네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치도 한 걸음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바라보는 모든 시각은 그때 당시의 시각이에요.
어떤 건 200년 전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제국주의라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국주의 시각이에요. 200년 전 식민지 시대 때 그 제국주의 관념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200년 전엔 미국도요,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1945년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좌파들은 그런 거짓말도 해요. 일본한테 식민지 당한다. 근데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식민지 시킵니까? 일본은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아예 일본의 육군을 해산시켜서 없애버린 겁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가 가장 크고 나머지 그 육군과 공군은 별로 없어요. 바로 그런 사태를 대비한 거거든요. 일본이 자국의 군대를 가지고 한국을 점령한다? 못합니다. 바닷가에서 포격은 할 수 있어요. 포격은. 한포 사격은. 하지만 한국을 점령할 수 있는 육군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이 진짜 그런 일을 하려 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미국은 일본의 팽창을 원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아베 총리가 그 북한에 몰래 만났던 일, 그 다음에 중국이랑 스와프 제도 맺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일본 경제에 다시 빠그러질 수도 있어요. 여러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본의 팽창을 경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국제정세에 대한 시각을 지금의 현지적 시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과거지향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꾸 외교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미 왕따를 당해버렸죠. 일본 제국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망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18세기 논리에서 얘기하는 제국주의라는 논리가 지금의 미국의 제국주의에 맞냐는 거예요. 미국도 저는 제국주의 국가라고 봐요. 패권 국가이기도 하고. 하지만 미국의 패권과 제국주의의 방식은 과거 식민지 쟁탈전 때 있었던 대영 제국이나 프랑스 제국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맨날 미 제국주의의 수탈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이 우리를 수탈했다면 1950년 이래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한 겁니까? 수탈을 당했다면 1950년대보다 지금의 한국의 경제가 더 나빠야 수탈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계적인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따라서 미 제국주의 수탈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성적 판단 없이 그런 좌파들의 그런 말에 그냥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인 얘기하면 저 새끼 친일파다 얘기하고, 미국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인 얘기하면 저 새끼 친미파다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나쁜 놈이라고 몰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아주 순수한 민족주의자며 애국자인 양 포장을 하는데, 정작 하는 짓 보면은 중국 돈 받아먹고 여러 가지 그 사업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국에 팔아먹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매국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프레임 전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 전쟁에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빨리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자살 외교를 막아야 됩니다. 이 자살 외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어요. 문재인 정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정권을 가지고서 국제사회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워요. 극단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 극단적인 조치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예요. 민주당, 정의당도 안 됩니다. 그런 좌파 정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국제사회는 한국을 계속 왕따시킬 것이고 절대 파트너로서 인정 안 할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아닌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돈을 받아먹는 우파 정치인이 대한 세력은 절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그런 사람들과 파트너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 파트너를 맺는다 치면은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철저히 파괴할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살 외교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지금 좌파 사람들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우파의 유튜브 방송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왜? 우파 유튜브 방송들 보면은 뭐 조금씩 수준 떨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많은 큰 매체의 방송들은요, 다 근거와 기록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짜 방송이랑 얘기하는 애들 태극기 집회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도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야말로 가짜 방송이에요.
8월 15일 이럴 때도 대규모로 집회했는데도 보도 안 했잖아요. 응? 서울 시내 나온 사람들은 다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 큰 규모로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숨기면서 뭐가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년이 되기 전에 깨닫고 바꿨으면 제일 좋겠고, 좀 늦게 깨닫는다면은 다음번 3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만이라도, 아니면 2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때라도 바꿔서 지금 정권이 지금의 이 페이스대로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밥그릇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는 국가 민족을 위한 이런 거창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제가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갖고 좀 짧지만 간단하게 그 방송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